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이제 철학개론 첫 시간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철학이란 무엇인가 같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 학기 수업 전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철학개론이라는 과목이 목표로 하듯이, 이제 철학에 관한 폭넓은 개괄, 그러니까 지엽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철학 내부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넓고 얕게 다뤄봄으로써 그리고 둘째 목표 철학적 지식과 사고력을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쌓고 이제 그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제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수업도 이제 철학의 기초적인 문제들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주요 개념들과 주제들을 학습할 생각입니다. 이제 일단 그런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질문, 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감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예비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요, 철학이 다른 학문 분과들에 비해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학문인지 좀 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령 이제 생물학 같은 경우는 뭐 생물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구나, 생명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철학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감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문들이 생겨나요. 이제 소문들이 다양한데, 가령 호의적인 소문이 있어요. 철학은 정말 뭐 만학의 왕이고 모든 학문의 뿌리고 어떤 우주의 궁극의 원리를 우리에게 밝혀줄 최강의 킹왕짱 학문이야, 이런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소문도 있어요. 이제 철학은 그야말로 그 옛날에 이제 과학의 원시적인 형태로 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으니까 저건 자연스레 도태되는 낡은 학문이다, 이런 냉소 어린 소문도 있는데, 근데 이런 소문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철학이 뭔지를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어진 방법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어원을 따져보거나, 이제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그럼으로써 철학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죠. 흔히 철학개론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철학은 무슨 뜻이냐, 뭐 그리스어 필리아와 소피아의 합성어이다, 뭐 필로소피아.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좀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잖아요. 철학이 뭐 하는 학문인지에 대해. 그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그럼 다른 학문은 지혜를 사랑 안 해? 지혜를 사랑하니까 학문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제 철학책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어렵죠, 철학책이. 이 비전공자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공자들도 맨날 머리 싸매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런 소문 중 하나를 좀 잡아서 다루어 봄으로써 이제 철학이 이런 학문이구나, 좀 이걸 좀 감을 이제 여러분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다뤄볼 소문은 이거예요. 철학이 쓸모가 없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소문인데요. 사실 제일 오래된 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고대 그리스 플라톤 시대부터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철학사 책 펴면은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이제 탈레스인데, 탈레스가 그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이제 탐구를 하면서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바로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빠져요.
이제 그걸 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무슨 하늘의 어떤 뭐 심오한 이치를 파악한다고 하면서 지 발 앞에 있는 건 못 보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거 하는 데는 진짜 전혀 쓸모가 없다 철학이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기원전 기원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도 훨씬 더 된 기록이에요. 그 다음 텍스트를 보시죠. 이제 하이데거가 20세기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간격을 두고 똑같은 소문이 철학을 꾸준히 따라다닌 거죠. 이게 텍스트가 되게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음행위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을 무시한다. 이게 철학자가 고독하고 외로운 이유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칠게 좀 이 맥락과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근데 이게 이토록 이 소문이 유난히 오래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학문들 보시죠. 이제 뭐 자연과학, 공학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눈부신 성과를 쏟아내죠. 경제학, 경영학, 정부, 은행, 뭐 기업 이런 이제 기관들이 다 이제 이 사람들 말 듣잖아요. 이 사람들 견해를 참조해서 이제 정책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철학은 그런데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냐 이런 질문에 철학자들은 굉장히 무력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은 쓸모없는 학문이다. 이제 반박을 못한다. 근데 이제 철학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어요. 그래, 철학이 쓸모가 없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소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만약에 그 일상 속에 이제 응용할 때는 없지만 쓸모는 없지만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철학의 주제라면 이제 우리는 좀 철학자들을 옹호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사례가 뭐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를 한번 유명한 철학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아테네 시민들한테 가서 이제 이상한 질문 던지는 거였거든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가가지고 정의란 무엇입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뭐 언어 자체가 뭘까요? 뭐 아니면은 그 연인들한테 가가지고 사랑이란 뭐죠? 아니면 이제 그 나중에 다룰 건데 이제 테아이테토스라는 이제 젊은 기하학자를 만나서는 알미 무엇이죠? 알미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화 상대자들이 좀 여러 가지 답을 내놔요. 뭐 예를 들어서 군인은 이제 용기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임전무퇴, 그죠? 아니면은 이제 뭐 테아이테토스 같은 경우는 뭐 알은 뭐 제가 지금 하는 기하학도 알미고요. 뭐 신발 만드는 제화공이 신발 만드는 것도 알미고요. 이제 그 기술도 알미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알미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그 나름 성심성의껏 답을 해줘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그냥 물러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걸 끝까지 잡고 따져요. 그게 정말 옳은 정의입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뭐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뭐 이거랑은 다른 건데 이제 용기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들 뭐 이런 게 출현을 하거나 이제 그 설명을 따라가 보니까 모순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답변이 논박당하는 거죠. 소크라테스 그걸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 상대자들은 또 다시 머리를 짜내서 이제 다른 답변을 줘요.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무한 반복이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다른 결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내가 알고 있다고, 이 용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무엇이라고 답을 준 건데, 사실 모른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다르는 결론이, 당신은 용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용기에 대해 무지하군요. 당신은 저명한 학자라서 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에 대해 무지하군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이 신경을 건드렸고 결국 법정에까지 섭니다. 고발당해서. 그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하루를 망치거나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다닌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신전에 가요. 델피에 있는 신전을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답변을 들어요.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듣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의아한 거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테네 천지 빼가릴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내가 이 신탁을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닌 거죠. 이제 나름 이제 겸손한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서 보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에 성공적으로 답변을 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용기에 대해, 사랑에 대해, 뭐 이런 거에 대해.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점점 뭔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 읽어보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보다 뭔가를 실제로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용기에 대해 더 많이 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대화 상대자는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점을 안다. 그러니까 그 짧게 말해서 무지의 지다. 나는 무지의 지를 갖고 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지혜롭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뭐에 대한 무지의 지냐, 무엇에 대한 무지냐. 이거는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물어보면 정의가 뭔지 몰라도 이제 그 뭐가 이제 판사분들 보면 정의 자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람이 이제 뭐 정의로운 일,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이제 그쵸? 아니면은 이제 용기에 대한 충분한 정의를 몰라도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은 군인을 우리는 주저없이 용감하다고 칭송을 하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용기 있는 것들, 많은 좋은 것들, 많은 정의로운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상의 암들은 이제 우리를 정의, 용기 자체, 사랑 자체, 암 자체가 무엇인지로 우리를 직접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 한편 이제 이런 무엇 자체에 대한 삶은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지만 일상 속에 많은 무엇인 것들, 뭐 많은 용기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다 묶어서 용기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해주는 전제 조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물은 대상들은 비일상적이면서도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다. 이제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X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로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다음 읽어보시죠. 이제 그 자동차의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철학은 마치 차를 정비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비를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 우리는 보통 내 차가 그 잘 굴러간다는 전제 하에 이제 내 부품들이 멀쩡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차를 몰고 다니죠. 근데 이게 전혀 정당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순간 부품 하나가 잘못돼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찬가지로 삶도 차랑 비슷하게 이제 그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따르고 있는 원리는 타당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것들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예. 이제 철학적 물음을 추동하는 동기가 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 물음의 대상은 당장이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일상의 기저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닌 바로 이 종류의 무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지 여부가 철학자와 비철학자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대화편 속에서요. 그러니까 다른 기록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철학이 놀라움, 이제 경의, 경탄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는 당혹스러움으로 바꿔 써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워하는 것, 또는 이제 영혼의 당혹스러움, 이것이 철학을 하도록 우리를 추동한다. 이제 이것이 철학적 물음의 성격의 하나를 특징 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를 당혹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다루는 게 철학의 과제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록 쓸모는 없지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물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죠. 가령 아까 이제 그 영역별로 정말 다양한데 이제 가령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인식론이란 이제 철학의 분과를 형성하고 선악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도덕 철학의 분과를 형성한 질문이고, 그 언어의 본성, 언어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언어 철학의 문제의식을 이끌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런 물음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별해서 물음을 던져보고 대답을 시도해봄으로써 이제 철학을 한번 이해해보도록 이제 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학적 물음에 대해 지금까지 대답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철학적 물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철학이 이 물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답변하는지도 중요해요. 특히 한 가지 두드러진 방식이 있다면 이제 철학은 이 물음들의 논증적인 방식으로 답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철학은 종교적 가르침이나 신화나 문학이랑 변별될 수 있어요. 이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철학이 당면하는 문제를 어떤 유려한 문체로 세밀하게 묘사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떤 신성한 존재로부터 계시받거나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이런 물음들을 논증을 통해, 추론을 통해 대답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논증의 예시를 보시죠. 이제 1, 2, 3이 이제 논증의 전제들이고, 이제 그 땡땡땡 여러분 이제 많이 봤죠, 수학에서.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논증이란 이제 전제와 결론, 근거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 2, 3이 모두 참일 때 결론도 참이라면 이건 타당한 논증이고요. 이제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도 참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면 타당한 논증이고, 전제가 실제로도 참이면 이제 그건 건전한 논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컨대 철학은 물음에 대한 답을 논증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 답을 검토하는, 죄송합니다. 이 논증을 이제 맞는지 틀린지 타당한지 건전한지 이제 따져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접 철학을 한번 해봄으로써 이제 철학이 어떤 활동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